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2장의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관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법률 행위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 법률 행위 해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순서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의 진실된 의사, 진의를 밝히는 해석입니다. 이 자연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의 외형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 이 자연적 해석을 해보면 그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의자 진위를 탐지한 경우,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각 경우에 대한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이 표의자의 진위를 탐지한 경우입니다. 자연적 해석으로 표의자의 진위를 탐지했더라도 항상 표의자의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서 법률 행위의 내용을 진실된 의사대로 확정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 행위에 있어서 표의자의 의사가, 진실된 의사, 진위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의자의 진위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시 행위와는 무관하게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탐지된 진위, 진실된 의사, 이것이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의사표시가 그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 사실의 차원, 즉 의사표시의 차원을 넘어서 법률 요건의 차원에서, 즉 법률 행위의 차원에서의 평가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이 법률 요건 차원에서의 평가는 해당 법률 행위가 단독 행위냐 아니면 계약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단독 행위에서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를 구성하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확정된 표의자의 진위가 그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계약의 경우에는 이 표의자의 진위에 따라서 확정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결합해야 비로소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이 X와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 이 X의 Y에 대한 이 의사표시,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죠. 이 X의 Y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X, Y 각 당사자의 진위가, 이 X, Y에 대한 의사표시에서의 진위가 알파고, 또 표시도 알파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Y도 여기에 응해서 알파로 인식하고 알파로 이렇게
표시 행위를 했겠죠. 이렇다고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X와 Y 사이에 알파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이 X와 Y의 이 계약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X의 Y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진위는 알파이고 표시 행위는 베타, 즉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이 경우에 X의 이 Y에 대한 이 의사표시의 최종값은 뭘까요? 네, 최종값은 알파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정했습니까? 우리가 가정한 것은 뭐냐면 해당 계약을 표의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통상 Y는 X의 표시 행위, 즉 베타죠. 이 베타를 X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X에게 그에 기초해서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Y의 X에 대한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가 베타이고 또 표시 행위도 베타이겠죠. 그래서 이 Y의 이 X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최종값은 베타입니다. X의 Y에 대한 의사표시의 최종값이 알파이고, 그리고 Y의 X에 대한 의사표시의 최종값은 이렇게 베타가 되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이기 때문에 X와 Y의 의사표시는 일치하지가 않게 되죠. 따라서 X, Y 간의 계약은 불성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다른 상황으로 만약에 Y의 X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진위는 알파,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예를 들어볼까요? 이 X와 Y 사이에 이 계약에서 X의 Y에 대한 의사표시의 이 진위는 알파이고 표시 행위는 베타로 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Y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위가 이렇게 의사표시가 X의 Y에 대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Y는 알파로 인식하고 알파로 표시를 했다. 뭐 이런 경우 어떨까요? 자, 이때는 X와 Y 사이에 이 알파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X와 Y의 각 의사표시에 있어서 이 진위가 알파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진위가 일치한다면 비록 표시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 행위의 유효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의 기본 이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falsa demonstratio non noc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률 행위의 성질상 표의자의 진위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죠. 대부분의 거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 도출된 표의자의 진위가 항상 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표의자의 진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방이 자연적 해석의 결과 확정된 표의자의 진위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외의 경우라면은 표의자의 진위가 법률 행위 내용으로 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의 해석, 즉 규범적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 falsa
데몬스트라시오 논 노세트 원칙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당사자의 진위가 일치한다면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법률 행위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표의자의 진위를 탐지한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규범적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규범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후에 이루어지는 2차적인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의 인정 근거는 이 표의자의 상대방이 기대 가능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었다면은 상대방으로서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규범적 해석의 결과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될 수도 있지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X,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X의 Y에 대한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위는 알파, 표시는 베타다.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Y로서는 X의 의사 표시를 베타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Y의 진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Y는 여기에 따라서 표시 행위도 베타로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X와 Y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의 법률 행위 최종값은 베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규범적 해석의 결과는 Y가 X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X와 Y의 거래의 최종값이 베타인데 이 최종값은 알파하고 다르죠. 즉 X의 진위와 다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규범적 해석을 해보면은 상대방, 즉 Y의 신뢰는 보호되지만 그 대신에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에 구속될 수가 있지요. 자, 이 경우에 표의자의 진위를 보호하는 제도가 뭐가 없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바로 착오제도입니다. 표의자는 제109조의 착오를 주장해서 법률 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109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에 그 틈을 보충해서 법률 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가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행위가 실행되기 위해서 이만한 내용이 필요한데 이 중에 이만큼이 결여되어 있다, 틈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보충적 해석의 재료, 즉 이러한 틈을 보충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것은 양 당사자의 진위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입니다. 즉 그와 같은 틈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그 틈을 어떻게 정해서 보충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의 실행을 위한 모든 요소가 구비되었지만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그 가정을 해보죠. 이 사안에서는 바로 이행기에 관한 약정, 이것이 법률 행위의 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충해야 될 텐데, 근데 A와 B가 속한 이 거래계에는 계약 체결 후에 후 10일이 경과한 후 이것이 이행기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데, 법률행위 당시에 A와 B가 그 틈을 알았더라고 하면은 A와 B는 그 틈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네, 그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보충적 해석인데, A와 B는 그들이 속한 거래계의 관습에 따라서 이행기를 계약 체결 후 10일이라고 보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이 사안에 있어서 관습이 보충적 해석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